지난 6월에 처음으로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몸 관리는 늘 하고 있었어요. 키토 초기에 몇 킬로 감량한 뒤로는 몇 년간 큰 체중 변화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요. 저희 채널에서 주로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저 스스로는 한동안 감량을 시도할 이유가 딱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회가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구독자 여러분과 그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됐잖아요. 솔직히 나름 공부 좀 했다고 대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남들보다 수월하게 해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국은 많은 분들처럼 출렁이는 식욕에 힘들어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답답한 정체기를 겪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체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고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정체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었다면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키토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총 6개월간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요. 첫 3달은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빠졌습니다.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끔 한 달에 2kg 정도씩 이 상태로 쭉 가길 바랬죠. 하지만 감량은 서서히 느려지고 누구나 그렇듯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한 끼는 탄수화물을 섭취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탄수를 줄이면 감량이 수월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탄수화물을 거의 30g 이하로 줄여도 체중계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식단을 점검해보니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보다는 칼로리가 다소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먹는 주요 식재료는 키토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다진 육, 삼겹살, 닭다리살, 달걀 같은 것들이요. 그때까지 저는 칼로리 계산을 전혀 하지 않고 포만감에 의지해서 식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도 일정 수준 체중을 감량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그렇게 먹으면서 10% 초반대의 체지방률을 잘 유지해 왔거든요. 하지만 보디빌딩 대회에 나갈 만큼 강도 높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계획과 계산이 필요했던 거죠. 탄수화물은 이미 많이 줄인 상태였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위해 이미 철저히 계산하면서 먹고 있었고요. 식단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지방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식재료를 저지방으로 바꿨습니다. 겉지방을 제거한 돼지고기 뒷다리살, 닭가슴살 같은 것들로 달걀도 흰자만 따로 분리해서 먹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칼로리를 줄이니까 당연한 결과지만 살이 잘 빠졌습니다. 저는 키토식을 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식단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칼로리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건 뭐랄까요? 구닥다리 방식? 뭔가 키토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런 편향된 사고방식 때문에 바보같이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는 실수를 했던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에릭 웨스트먼 박사의 의견을 찾아봤는데요. 그는 키토 식단이 대중화되기 이전부터 이 식단을 연구하고 환자에게 적용해온 의사입니다. 그는 저탄고지 진영에서도 칼로리라는 용어를 기피할 필요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버터나 크림 같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대면 몸은 굳이 저장된 체지방을 꺼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지 않는 한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칼로리라는 단어를 꺼내려 합니다. 칼로리는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은 일반적으로 저칼로리 식단으로 이어집니다. 칼로리 제한, 에너지 감소, 탄수화물 제한, 또는 호르몬으로 인한 비만, 이런 개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은 결국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칼로리는 사람들을 가이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틀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저탄수화물 식단에도 무슨 마법 같은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식단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균형과 칼로리에 관한 과학적 법칙을 따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강박적인 칼로리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무의미해서가 아닙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가 강력한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 관련 호르몬을 안정시켜 결과적으로 환자 스스로 총 칼로리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식도 방법은 다르지만 먹는 시간을 압축하거나 완전히 중단함으로써 섭취 칼로리를 조절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는 칼로리 이론의 한계도 명확히 지적합니다. 섭취한 칼로리가 몸속에서 대사되는 방식은 영양소의 종류와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비만의 원인을 혈당과 인슐린에서 찾는 진영에서 자주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브로콜리 100칼로리와 설탕 100칼로리. 숫자는 같아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칼로리가 완전히 버려야 할 쓸모없는 개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방은 혈당을 안 건드리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식의 발상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3000칼로리짜리 버터 한 덩이를 한 번에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혈당은 안 오르겠지만 그만한 에너지가 한 번에 들어오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체의 복잡한 기전을 한 가지 이론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인슐린만 잘 관리하면 칼로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건 틀린 접근이었습니다. 칼로리 이론과 호르몬 이론은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예요. 앞에서 든 예시를 생각해보면 둘 다 맞는 부분이 있고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칼로리를 줄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중은 잘 빠졌지만 동시에 근육 사이즈가 확 줄어들었어요. 보디빌딩 대회에서 다이어트는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결국 이건 누가 살을 잘 빼는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에요. 체지방을 줄이는 이유도 결국엔 근육을 잘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근육 사이즈를 희생하면서까지 칼로리를 지나치게 줄이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 시점에서 트레이너는 저에게 탄수화물 도입을 추천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식단과 강도 높은 운동으로 체지방과 체내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동시에 필요 이상으로 줄였기 때문에 근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지방을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었지만 이 시점부터 저는 키토를 좀 내려놓기로 했어요. 근육의 사이즈 회복과 운동 시간 동안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밥과 감자, 떡같이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과 토마토, 오이, 양배추 같은 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식단 전문가 테드 네이먼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적혈구를 비롯한 일부 세포들은 포도당에만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탄수화물을 선호하는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물론 탄수화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무탄수 식단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적의 식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0으로 줄여버리면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포도당을 당 신생합성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즉 에너지 생성을 위해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량의 탄수화물은 단백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서 근육 합성과 단백질이 필요한 다른 기능에 더 많은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포도당을 단백질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면 정말 곤란하겠죠. 차라리 단백질을 아끼면서 포도당을 섭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운동과 생존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받는 동시에 탄수화물에 대한 인간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탄수화물은 매우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운동 전 탄수화물 섭취는 운동 수행 능력을 즉각적으로 올려줍니다. 운동 후에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운동을 통해 근육 내부의 글리코겐과 중성지방을 깨끗이 고갈시켜 놓았다면 근육의 인슐린 민감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칼로리를 섭취해도 즉시 근육세포로 흡수됩니다. 당신이 먹은 탄수화물은 근육 속 글리코겐이 꽉 채워지기 전까지는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 보디빌더나 피트니스 선수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저희 몸 상태에서 탄수화물은 부족한 에너지와 근육 볼륨감을 채워주는 훌륭한 연료였습니다. 다만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제가 다이어트가 한창일 때 지방과 탄수가 섞인 도너츠나 달달한 간식에 손을 댔다면 쉽게 멈추지 못하고 폭식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탄수화물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에너지와 만족감을 줬습니다. 그렇게 탄수화물을 도입하고 첫 시합은 74kg로 무대에 섰습니다. 첫 시합이 끝나고 다음 시합이 2주 뒤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말자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이틀에 걸쳐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어서 그런지 들어가기도 진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2주간 열심히 시합 준비를 했어요. 전략을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틀 동안 먹고 나서는 뭔가 살쪘을까봐 무서워서 체중계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저 하던 대로 열심히 하자 했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체중이 확 줄어있는 거예요. 결국 2주 만에 약 6kg을 감량했고 이건 제 다이어트 기간 중에 가장 빠르고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회는 더 좋은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첫 시합 후 섭취 칼로리를 늘린 건 전략이 아니었고 그냥 유혹을 못 참고 입이 터져버린 거였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리피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트 중에 일시적으로 섭취 칼로리를 높이는 전략은 리피드, 다이어트 브레이크, 고에너지 플럭스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일시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높여서 신체를 회복시키고 대사 저하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를 정리해봤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운동은 안 하면서 다이어트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토마토나 오이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면서 안 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매일 비슷한 양의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거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체중은 정체되고 결국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칼로리 식단으로 체중이 감소하면 내분비계가 불안정해져 인슐린, 렙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 호르몬들은 식욕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치가 낮아지면 배고파지고 허기를 느끼게 하는 그렐린은 증가해서 짜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소위 저칼로리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량 중 탄수화물 섭취를 일시적으로 늘려 근육의 에너지 저장고를 가득 채우면 열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리코겐은 1g당 약 3g의 수분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근육의 볼륨감이 바로 나타납니다. 또한 재충전된 에너지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르몬과 신진대사를 안정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다이어트를 지속한 그룹에 비해 일시적인 칼로리 증가를 혼합한 그룹은 체지방을 동일하게 감량하면서도 제지방량, 즉 근육을 유의미하게 더 잘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장기간 감량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리피드의 진정한 가치는 다이어트 과정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칼로리 제한은 심리적인 소모와 피로감을 부릅니다. 칼로리를 올려먹는 기간은 다이어트의 단조로움을 깨주고 허기를 낮추며 다이어트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식단을 장기적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체기를 뚫었던 방법, 칼로리 제한, 탄수화물 도입, 리피드 세 가지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방식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몸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가령 칼로리 제한은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채우고 있는데 그 양이 다소 많았을 때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여버리면 근손실을 피할 수 없겠죠. 탄수화물 도입은 내 다이어트의 목적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었고 체내의 에너지가 충분히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봤지만 이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리피드는 어떤 형태로든 꼭 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칼로리 제한으로 인한 대사 저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요. 보통 여기서 칼로리를 더 줄여서 다이어트를 망치는 사례를 많이 봐왔거든요. 저는 반대로 리피드를 했고 다이어트 기간 중에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았던 건 바로 이 리피드 이후였습니다. 몸은 적응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키토를 하다가 정체기가 왔다면 칼로리와 지방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운동에 단식까지 하는데 체중은 안 빠지고 무기력하다면 탄수화물을 도입해 보세요. 식사량을 줄일 만큼 줄였는데도 체중계가 안 움직인다면 일시적으로 칼로리를 늘려보세요. 이런 변화가 긴 정체기를 뚫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